펍 가고 있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임대차 계약, 집을 전세로 얻었다. 집을 전세로 얻을 때 주의해야 될 점, 그것에 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전세 계약을 하면은 우리가 통상 이제 전재산이 투자가 되죠. 전재산 플러스 대출금까지 더 붙여서 들어가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우리가 휴대폰 하나 바꾸면서도 뭐 요금제를 어떻게 하고 뭐 공시 뭐 지원금 뭐 그리고 사은품이 뭔가 뭐 약정 기간은 얼마인가 이 휴대폰의 사양은 어떠한가 그리고 부가 서비스 같은 것들이 의무적으로 뭐 사용을 해야 되는가 그 기간은 얼마인가 그래서 경제적으로 이제 좀 실리를 좀 따져보고 충분히 따져보고 굉장히 고민을 한 뒤에 구입을 하죠. 그 꼴랑 얼마 안 하는 그 휴대폰 하나 사는데도 그렇게 우리가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점은 내 전재산 혹은 전재산 플러스 그 채무까지 얹어서 다 꼬로박아 가지고 들어가는 그 전세 계약,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도 주의를 잘 기울이지 않는다. 되게 뭐 그냥 듣고 아 그런가 보다 하고 대강 계약을 덜렁 해버리고 그렇게 사는 분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그냥 좀 그 어떤 부분들이 좀 위험한가라는 부분들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우선은 지식 수준들이 조금 어느 정도는 높아지셔서 다 그 정도는 하죠. 등기부 정도는 열람을 해봅니다. 등기 기록을 열람을 하고 그 선순위에 이제 지금 현재 잡혀진데 나하고 계약하기 전에 이미 설정된 어떤 제한 물권 중에 이제 근저당이죠, 주로. 근저당 같은 것들이 있는가, 아니면은 뭐 압류 같은 것들이 들어와 있는가, 뭐 이런 부분들, 가등기가 있는가, 뭐 이런 부분들은 한번 열람을 해보죠. 보통 그런 거 없죠. 선순위 근저당권 정도는 이제 있을 수가 있죠. 이런 경우가 문제입니다, 근데. 선순위 근저당권이 있는 경우에 예를 들어 뭐 시세가 알아보니까 이 집의 시세가 뭐 한 2억 원이다. 2억 원 정도 하더라. 그래서 등기부 열어보니까 이 집의 이제 근저당권 순위번호 1번 근저당권 이제 채권 최고액이죠. 최고액이 뭐 한 1억이더라. 1억 원이더라. 그리고 이게 전세가 얼마에 나왔느냐? 전세 7천만 원에 나왔어요. 여기 이제 전세권이 아니고 이제 임대차죠. 임차권인데 이제 우리가 흔히 전세로 부르는 보증금만 있는 월 차임이 없는 그런 형태죠. 7천만 원이더라. 그러면 내가 7천만 원에 계약을 하고 들어가서 이게 이제 최악의 상황에 이 부동산이 경매에 넘어갔다. 경매에 넘어갔다. 그럼 시세 2억 원이면 요즘 특별히 문제가 없는 어떤 그 일반인들이 이제 잘 접근을 꺼리는 그런 무슨 법정지상권이라든지 아니면 유치권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없는 보통 이런 주택에는 잘 없죠. 그런 경우에는 거의 시세 비슷하게 낙찰이 되죠. 시세 비슷하게 이렇게 낙찰이 됩니다. 이건 뭐 옛날처럼 뭐 경매 되게 싸게 산다 그런 거 아니죠. 그럼 뭐 2억 아니라 이제 비용 제하고 뭐 한 1억 7천만 받아도 1억 7천에만 낙찰이 되더라도 이 선순위 1억 최고 1억이죠. 최고 1억. 최고 1억 원 다 가져가고 그래도 7천만 원 남으니까 나는 다 받을 수 있겠구나 라고 이제 판단을 하시고 계약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근데 꼭 그렇지 않죠. 그렇게 돼주면 뭐 고마운 일인데 그렇게 안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부분을 좀 이야기하려고 해요. 이게
만약에 선순위가 없고 깨끗한 상태에서 내가 1순위로 확정일자를 받았다라고 하면은 확정일자를 받은 날로부터 이제 그 배당할 때 우선순위를 갖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그 이길 이제 0시부터 대항력이라는 거를 취득을 하죠. 대항력. 근데 이런 경우에는 선순위 여기에 대항력이 없기 때문에 그죠? 경락이 되게 되면 뒤에 거는 다 없어집니다. 이 후순위는. 여기에 민사집행법에 딱 나와 있죠. 이 저당권. 저당권에 대항하지 못하는 그런 권리들은 다 말소됩니다. 이 저당권도 마찬가지로 말소되고 다 말소됩니다. 다 말소된다. 다 없어진다는 거죠. 그럼 대항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낙찰자가 경매에서 낙찰자가 납부한 그 경락 금액에서 내 돈을 전액 배당받지 못하더라도 다 배당받으면 고맙지만 만약에 배당을 일부를 못 받았다. 일부만 받고 그렇더라도 새로 낙찰받은 그 새로운 소유자한테 내 나머지 내가 배당 못 받은 그 금액을 내놔라 라고 이제 대항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근데 앞에 게 아무것도 없고 없는 상태에서 깨끗한 상태에서 들어갔다면 경락자한테 대항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죠?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등기 기록 열람해 보니까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내가 확정일자를 받고 그 임대차 계약서에 전입신고를 하면은 이렇게 하면은 요거에 의해서 이제 우선 변제권이 생기죠. 그래서 최우선이죠. 1번이니까 앞에 어떤 선순위에 그런 제한 물권 같은 것들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확정일자 받아놓으면 우선 변제권이 생기죠. 이걸로 다 변제를 받을 수 있겠죠. 혹시나 이제 너무 부동산 가격이 급락을 하게 되면서 낙찰 가액이 현저히 떨어졌다. 그래서 내 보증금만도 못한 금액에 낙찰이 되었다라고 하더라도 이 전입신고를 하면 아까 얘기했죠. 이 길 0시부터 대항력이 생긴다. 누구한테 대항할 수 있어요? 그 새로운 낙찰자한테 야, 내가 우선 변제권에 의해서 얼마를 못 받았는데 한 2천만 원 못 받았는데 그거 나한테 내놔라. 그 전에는 집 못 비워준다. 라고 이제 대항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 떼이는 게 아니죠. 깨끗한 상태에서 내가 1순위로 딱 들어간 경우에는 떼이지는 않습니다. 떼이지는 않습니다만 다만 뭐 그런 불편은 있겠죠. 이게 현금화 할 수 없는 줄 때까지 내가 그 집을 깔고 앉아 있으면 되지만 종국적으로 떼인 건 아니지만 그 내가 다른 집을 구해야 된다든지 할 때 어떤 자금 융통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어려움을 겪을 수는 있겠죠. 그런 불편이 있더라도 적어도 최악의 상황에서 내가 돈을 떼이는 일은 없다라는 부분이죠. 그게 언제 현금화될지는 몰라요. 다만 근데 아까 같이 그런 경우에 그 선순위에 이제 소액 얼마간의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계산하는 것이 틀릴 그런 가능성이 좀 많습니다. 아까 예를 들어서 아까 근저당이 먼저 있는 집에 들어가는 거죠. 근저당이 채권 최고액 1억 원. 이런 집에 내가 요 사이에 들어가는 요 뒤로 들어가는 거죠. 내가 전세로 임차를 하는 거죠. 요렇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 계산이 틀릴 수도 있다. 왜냐하면 순위를 뛰어넘어서 치고 들어오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배당받을 때는 어떤 불측의 그런 상황들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불측의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 그 첫 번째로 뭐냐면 국세가 있죠. 국세. 그
세금이죠, 세금. 그 국세, 지방세 있는데 그 중에 국세. 국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좀 특이해요. 이 등기부 열었을 때 국세 체납으로 인해서 압류 같은 것들이 안 들어와 있었는데 그래서 계약을 했단 말이죠. 근데 이거는 배당할 때 그 기준 일자가 달라요. 그 압류를 한 날짜가 아니라 등기상으로 압류된 날짜가 아니라 법정기일이라는 다른 기준을 사용합니다. 이 국세의 법정기일이 그 근저당권보다 빠르냐 느리냐, 나의 확정일자보다 내 임대차 계약의 확정일자보다 빠르냐 느리냐, 그걸 이제 비교해서 우선순위가 결정되는 거죠. 이 법정기일이 뭐냐 그러면 우리가 세금 납부하는 방식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우리가 신고를 해서 그 납세 의무가 확정되는, 신고를 해서 납세 의무가 확정되는 이런 형태의 세금도 있고, 아니면은 세무서에서 알아서 그냥 그 계산해서 부과 고지를 하는 경우가 있죠. 그렇죠? 너 세금 내라. 납부 통지서를 이제 보내는 거죠. 신고 납부하는 세금의 경우에는 신고한 날, 그날이 법정기일이 되는 거예요. 신고일. 그 다음에 알아서 부과 고지를 하는 경우에 납부 통지서, 그 통지서 발송일, 통지서를 세무서에서 발송한 날, 그게 법정기일이에요. 발송일이죠, 발송일. 근데 우리가 등기 기록상에 나타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뭐 집주인한테 내가 뭐 세무서에서 뭐 이딴 거를 발송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가 없죠. 알 방법이 없다.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이 일자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그 낙찰자한테 대항할 수 없는 선순위의 근저당권이 있는 그런 집에 후순위로 들어갈 때에는 그게 뭐 예상 가액이 시세 대비해서 뭐 내가 선순위가 있지만 선순위가 얼마 가져가고 그러고도 충분히 남으니까 내가 다 변제받을 수 있겠지 라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위험하다는 거죠. 다 그렇게 해요. 근데 사람들이 전 재산이 투자됨에도 불구하고 좀 뭐랄까 그렇게 신경들을 안 써요. 그게 좀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이런 영상을 찍고 있고요. 이 발송일이다. 이건 알 수가 없다. 그래서 물론 뭐 미납국세 열람할 수 있는 그런 제도도 있지만 세무서에 이제 내가 이 사람하고 계약할 예정인데요 라고 하면서 하면은 당연히 세무서에서는 그런 개인의 타인의 어떤 그런 납세 정보, 그런 정보들을 알려줄 수가 없죠, 함부로. 그래서 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고 신분증 사본하고 다 받아서 그렇게 이제 미리 청구를 해야 되는데 우리 거래계 현실에서는 이게 잘 안 되죠. 사실 그렇게 요구하기가 쉽진 않다. 임차인 입장에서, 임차를 하려는 임차 예정자 입장에서 그 집주인한테 물건 보고 마음에 드는데 근데 당신 국세 뭐 미납된 거 있는지 혹시 열람 한번 해봅시다 라고 얘기하기가 상당히 좀 뭔가 의심하는 것 같고 뭔가 아주 재정적으로 경제적으로 상당히 불안한 상태라는 것을 의심하는 그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사실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임대인이 안 해주면 아이 당신 가라, 정 못 믿겠으면 가라, 딴 사람한테 놓을 수도 있는 거죠. 계약 안 하겠다. 그럼 내가 그 집에 꼭 들어가고 싶은데 임차를 하고 싶은데 그렇게 요구하기가 쉽지는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가능성을 항상 보라는 거죠. 이런 게 있다. 이 법정기일 기준으로 합니다. 법정기일 기준으로 뭐를 한다? 배당을 한다는 거죠. 배당. 최종 저거 냈을 때, 경매에 넘어갔을 때. 그래서 이게 이제 변수로 하나의 불이타로 작용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그 소위 말하는 우리가 이제 그냥 법정 용어는 아닌데 최우선 변제돼야 되는 채권들이 있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소액 임차인이 있죠. 소액 임차인. 이 사람들은 이제 굉장히 경제적으로 열악한 지위에 있다고 인정을 해서 그 지역별로 이렇게 금액이 고시되어 있어요. 얼마 이하의 그 보증금 규모, 그 중에 얼마까지는 최우선 변제를 한다. 고요 표 보시는 표와 같습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돼 있죠. 이 표를 참고하셔서 그냥 그때 이걸 뭐 외울 수는 없으니까 전부 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 이 최우선 변제는 순위를 뛰어넘어서 무조건 최우선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이게 소액 임차인이 많이 걸리는 부분이 뭐냐면 주로 다가구, 다가구 단독주택이죠. 이건 단독주택인데 가구가 호수가 여러 개 있는 거죠. 원룸 같은 거 우리 이렇게 다 이제 되는 거죠. 아니면은 도심에 그런 단독주택인데 한 3층짜리 해가지고 그 중에 임의로 호수를 나눠서, 근데 등기는 구분 등기가 되어 있지 않는, 이게 각각의 소유권이 아니고 이 통짜로 그냥 집주인 소유, 이렇게 하나의 물건으로 되어 있는 이런 이제 다가구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소액 임차인들 치고 들어오는 거죠. 치고 들어온다. 이 사람들은 최우선으로 다 갖고 간다는 거죠. 그 남는 거에서 순위에 따라서 이제 배당이 되게 되는 거죠. 이 불측에 이제 손해를 입을 수 있다. 근데 이게 다가구 같은 경우에는 이것만 문제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 앞전에 내가 이 뭐 6호가 있다. 예를 들어 2층짜리인데 6호가 있는 다가구다. 그럼 내가 이 집이 나서 이렇게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 기존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 보증금 규모를 내가 추정은 가능해도, 혹은 집주인한테 물어보고 그 확인은 가능해도 이게 확실히는 알기가 어렵죠. 또 알기가 어렵다. 그래서 물론 이제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가시면은 요즘 등기부 그 인터넷으로 연락하시죠. 등기소나 뭐 어디 법원 가서 거기서 뭐 떼달라 그러고 안 그러시죠? 그 인터넷으로 떼면 됩니다. 700원밖에 안 해요. 휴대폰 소액 결제도 되고요.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하시면 거기서 뭘 또 확인할 수 있냐면은 확정일자 부여 현황을 확인할 수 있어요. 확정일자 부여 현황. 이 집에 이게 지금 한 주소잖아요. 지금 한 주소다. 여기 이 건물에 하나의 부동산이니까 이 건물에 확정일자 부여 현황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럼 보증금이 기존에 얼마 있다, 뭐 이런 부분들이 확인이 되는 거죠. 이런 것도 잘 확인 안 하시더라고요. 다른 등기부, 오롯이 등기부만 그냥 연락하시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렇죠? 이런 보증금 규모 같은 것들을 알아야 이게 이 사람들 다 갖고 가고 난 뒤에라도 내가 이렇게 보증금을 나중에 회수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뭐 소액 임차인 그렇고요. 두 번째로 뭐냐면 임금, 퇴직금 채권이죠. 이게 또 순위를 뛰어넘어서 와요. 완전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고 이제 3개월분, 최종 3개월분, 3년치 퇴직금, 뭐 이런 한도에서 이제 한다는 거죠. 그래서 임대인이, 이 소유자가 이 뭐 하시는 분인가 이런 것도 좀 넌지시 알아볼 필요는 있어요. 뭐 예를 들어 급여 생활자다 이러면은 이럴 일이 없죠. 자기가 사람 뭐 사서 이렇게
그 임금을 줘야 되는 지위에 있지 않다 보니까 그게 문제가 되지 않는데, 사업하시는 분들 중에 이건 법인 사업자도 아니고 그 개인 사업자인데 규모가 어중간하게, 뭐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 뭐 개인 사업을 하시는데 근로자를 이제 사용을 하죠. 근로자가 수가 한 20명 된다. 꽤 크죠. 한 20명 된다고 봐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 굉장히 이제 어렵죠.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 뭐 사업이 갑자기 잘 안 돼서 이 집이 경매에 넘어가는 상황을 지금 대비해서 우리가 이렇게 재보는 거죠. 그럼 자기 집이 경매에 넘어갈 정도 같으면, 자기 부동산이 경매에 넘어갈 정도 같으면 회사 운영이 잘 되겠습니까? 회사에도 분명히 임금 체불이 일어나고 있을 거란 말이죠. 그렇게 추측해 볼 수 있죠. 그렇다고 한다면 근로자 20명인데 이 사람들이 1인당 평균 한 급여 한 200만 원을 받고 있다고 봅시다. 그리고 한 6개월씩 밀렸어. 6개월 밀렸어. 체불됐다는 거죠. 그러면 3개월치까지는 순위를 뛰어넘어서 들어온다 그랬죠. 그러면 1인당 200만 원씩 20명 같으면은 한 달에 4천만 원이죠. 맞나? 2, 2, 4, 4천만 원. 그럼 4천만 원 곱하기 3개월을 하면은 1억 2천만 원이죠. 1억 2천만 원. 그럼 1억 2천만 원이 이제 퇴직금도 있죠. 퇴직금. 이러면 이제 금액이 커진다는 거죠. 뭐 물론 뭐 예를 들어 뭐 근저당 1억 있고 그 뒤에 내가 들어갔어. 내가 이제 임차 보증금이죠. 시세가 한 2억 5천 된다. 그러면 안전하겠네. 이게 잘못되더라도 2억에만 비용 제하고 2억만 배당을 하더라도 1억 갖고 가고 내가 1억 갖고 가고 안전하겠네. 이 정도면 충분하겠다. 2억 5천 정도면 여유 있다. 라고 해서 들어갔는데 이게 뭐 보니까 한 1억 정도가 이렇게 치고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 이 최우선으로 임금 부분이 1억 원을 먼저 갖고 간다는 거죠. 1억 원을 먼저 갖고 간다. 그 다음 근저당이 갖고 가는 거죠. 전액을. 그 다음 나는 받아갈 게 없잖아요. 물론 뭐 이거는 계산이 조금 다른데 이게 이 두 가지 최우선 순위를 뛰어넘어서 오는 경우에는 이제 그 전체 배당 그 금액 배당할 금액의 2분의 1까지만 이 사람들이 상한선이 있습니다. 다 갖고 갈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러면 2억에 낙찰됐다고 한다면 1억까지는 갖고 간다는 거죠. 1억 갖고 가고 그 다음 1번 근저당권자가 1억 갖고 가고 나는 2억에 낙찰됐으면 나는 없다는 거죠. 나는 빵원이라는 거죠. 그리고 아까 낙찰자한테 내가 대항할 수 있느냐. 나는 못 받았으니까 배당을 못 받았으니까 당신이 내놔라. 그때까지는 나 집 못 비워준다. 이렇게 대항할 수 있느냐.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1순위 근저당권 뒤에 내가 있기 때문에 근저당권 말소되고요. 경락에 의해서 민사집행법에 의해서 말소되고 이에 대항하지 못하는 이 근저당에 대항하지 못하는 이후 순위 것들은 다 말소란 말이죠. 다 말소. 그럼 그 사람한테 대항도 못하고 나는 그냥 결국 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집주인한테 일반 채권자로서 이제 채권을 남아있겠죠. 근데 그건 망해가지고 집도 다 날리고 뭐 이런 사람한테 그 채권을 내가 못 받았으니까 1억 못 받았으니까 1억 내놔라 라고 한들 책임 재산이 없잖아요. 그 사람은 이미 다 떨었단 말이지. 그럼 책임 재산이 없는데 그런 사람이 나중에 경제적으로 조금 회생을 해서 자기 이름으로 과연 취득을 할까요? 부동산이든 뭐 어떤 재산이든 다른 재산이든 자기 이름으로 취득을 안 해요. 배우자 이름으로 하든가 뭐
자식 이름으로 하든가 뭐 형제 이름으로 하든가 뭐 그렇게 하지. 아니면은 그때 못 받았던 사람들 빚쟁이들 다 나한테 재산이 파악되면 청구가 들어오고 압류 들어오고 할 텐데 자기 이름으로 취득할 가능성이 없다는 거죠. 그럼 내 1억 원은 결국 떼는 거죠. 결국 못 받아요. 그래서 오늘 국세 부분과 그 다음에 최우선 면제권, 소액 임차인, 그 다음에 임금 퇴직금 중에 일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낙찰자한테 내가 깨끗한 상태에서 들어갔다면 낙찰자한테 이제 물고 늘어질 수 있는 권리가 생기기 때문에 대항할 수 있기 때문에 그나마 전국적으로 떼이는 건 아니지만 앞에 근저당권이 있는 경우에 이 시세가 넉넉하더라도 이런 단순 계산만으로는 내가 돈을 떼일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 국세나 이 최우선 변제, 소액 임차인과 임금 퇴직금 이런 것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것. 그런 위험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나중에 뭐 좀 기회가 되면 좀 수요가 있으면 제가 이런 부분들 좀 나눠서 자세하게 좀 시간을 두고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